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공천검증위원회가 현역 의원 3명을 포함해 50명을 공천하지 말라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냈습니다. 내일부터 후보자 면접도 실시한다는데 장세희 기자가 민주당 상황 단독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이명백 공관위원장은 지난 21일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성범죄와 음주운전, 직장 갑질과 학교폭력 증오 발언 등 5대 혐오 범죄에 연루된 후보는 컷오프, 즉 공천 배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컷오프에까지 해당될 것인가 하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저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컷오프 대상이 되면 컷오프 시키도록. 공관위 산하 도덕성검증위원회가 이 5대 혐오 범죄를 기준으로 후보들을 검증했는데 후보자 50명에 대해 공천 배제 의견을 달아 공관위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현역 의원은 3명으로 모두 성비위가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최종 공천 배제 여부는 공관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관위는 또 후보자 면접을 거쳐 내달 6일부터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데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대한 개별 통보도 함께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사실상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대략 한 2월 초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민주당 공관위는 공천 배제 판단에 개파나 세대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탈락자가 특정 개파에 몰릴 경우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국민의힘은 도덕성을 대폭 강화한 공천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신4대 악, 4대 부적격 비리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각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도덕적 우위가 높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어떤 내용인지 김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 공천 배제를 위한 기준으로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신4대악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 등 4대 부적격 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해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사면 복권을 받았더라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성범죄나 불법 촬영, 아동학대 등은 벌금형 이상, 뇌물범죄와 선거범죄 등 파렴치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입시비리 배제 기준은 조국 전 장관 사례를 겨냥한 걸로 해석됩니다. 또 각종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과의 차별화도 강조한 셈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에게 총선 후보자 검증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그런 부적격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관위는 다음 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마무리되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한 뒤 다음 달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이번 총선에선 서울, 그중에서도 한강과 맞닿아 있는 이른바 한강벨트가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4년 전 총선 땐 민주당이 대부분 승리했지만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땐 달랐습니다. 여야 모두 승리를 원하는 절박한 곳인데 어떤 지역구고 누가 뛰고 있는지 한송원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여야가 각각 서울 탈환과 사수를 위해 주목하고 있는 곳, 영등포와 마포, 용산과 성동, 광진과 동작구입니다. 모두 한강과 맞닿아 있어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데 이 가운데서도 이 10개 지역구가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 때 민주당은 이 10곳 가운데 용산을 제외한 9곳을 차지하며 완승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대 대선에서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마포일과 광진갑을 제외한 8곳에서 윤석열 후보가 더 득표가 많았습니다.
석 달 뒤 지방선거 땐 오세훈 후보가 10곳 모두에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해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쉽지는 않지만 해볼 만한 지역인 겁니다. 대표적인 민주당 친명계 박성준 의원이 있는 중구 성동 을에 여당 후보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3선 하태경 의원과 3선을 지낸 이해훈 전 의원, 그리고 이영전 중기부 장관 등 3명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있는 마포 갑에도 국민의힘 후보자가 몰렸습니다. 현역인 이용호, 조정훈, 최승재 의원,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까지 4명이 나섰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동작 을엔 나경원 전 의원이 리턴 매치를 노리고 있고 광진 을에선 고민정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오신환 전 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강벨트의 또 다른 관심지로 떠오른 곳이 있죠. 바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마포을입니다. 마포을 유권자들이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 황병준 기자가 주민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이곳 연남동과 홍대 거리가 속한 서울 마포을은 지난 5번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4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단 한 번만 승리했을 만큼 야권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특히 20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집권 여당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취업이 가장 큰 고민인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이 기대에 못 미친단 겁니다. 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취준생들이 취업이 잘 안 돼가지고. 하지만 임기가 3년 넘게 남은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고 있는 동안 잘하게 하는 것은 또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암동에 착공 예정인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반대 여론도 총선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쓰레기 모이는 집합소인데 뭐 그거 그렇게 좋겠어요. 깨끗하고 그런 구가 되게 원하니까. 마포을에서만 3선을 한 민주당 현역 정청래 의원에 대한 평가는 지지 정당에 따라 엇갈렸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확실히 하는 그런 사람? 팬이에요, 팬. 맨날 이재명 씨만 쫓아다니는 것 같던데요. 옆에만 붙어서. 국민의힘에선 김성동 당협위원장이 일찌감치 출마를 준비해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출마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끄럽고 또 바꾸면 되지. 나는 찬성이에요. 김성동 위원장이 여기 이제 10몇 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따라 한강 벨트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게 이 대표의 정치적 노림수 때문이란 주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설을 잠재우고 본격적인 대야 공세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이 묻지도 않은 선거구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지금 선거가 7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선거구제를 정하지 못하고 있죠. 누구 때문입니까? 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유지와 과거 병립형 회기 사이에서 고민 중인 걸 꼬집은 건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나오고 싶다는 것,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진영에 있어서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 이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이후 본격적으로 야당 공세에 나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는 어제 비공개로 만나 선거제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 대표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와 철학 속에서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는 안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여권의 당정 갈등이 당무 개입의 증거라며 윤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한 위원장은 민주당의 주장인 윤석열 아바타를 인용해 아바타에게 개입이 왜 필요하겠느냐며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총선 설명서 서반장, 김반장 시간에서 공천 얘기 좀 더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우 반장 시작하시죠. 네, 오늘은 그 한동훈의 시대 정신과 욕망의 충돌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싶으실 텐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총선과 공천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와 여러 가지 욕망들이 충돌하는 지점이에요. 이번 총선의 시대 정신을 제가 국민들께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네, 어제 서울의 중구 성동구 갑 임종석 대 윤희석 구도를 언급한 걸로 보이는데요. 당 안팎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 데 대한 그런 설명인가요? 네, 그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 구도를 운동권 심판론이란 그 시대 정신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결국 전국 선거란 게 대부분 프레임의 싸움인데 이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다른 프레임으로 바꾸는 게 어지간해선 쉽지가 않죠. 그래서 꽤 이름이 알려진 운동권 출신 야권 후보들 상대로 이렇게 그 여권의 집중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에 한 위원장이 정청래 대 김경률 구도를 공개적으로 언급했다가 이른바 사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에 갈등 요인이 또 그것이었던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용산이 조금 조용한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하면 지난번 그때와는 TPO, 그러니까 시간, 장소, 상황이 모두 다르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원희룡, 김경률 두 사람을 언급할 땐 한 위원장이 직접 그 지역구를 찾아가서 대결 구도 자체를 공식화한 거였다면 이번엔 당 회의에서 이미 출마를 선언한 후보를 언급했다는 겁니다. 딱히 저는 와닿지는 않는 설명이긴 한데 네. 어찌됐건 그 어제 한 위원장 발언 직후에 용산에서 오찬까지 했으니까 별다른 이견이나 충돌은 없었다고 봐도 되겠네요. 일단 대통령실이 공천과 같은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봐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용산과는 또 별개로 앞서서 이 운동권 출신들과 경쟁하려고 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여권 후보들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마침 그 중구 성동구 갑엔 대통령실 출신인 권오현 전 행정관도 도전장을 내민 상황입니다. 같은 한양대 동문으로 86학번 임종석을 01학번 권오현이 상대하겠다 이런 심판론을 내세웠는데 이렇게 좀 애매한 입장이 지금 됐습니다. 아까 들려드린 그 한 위원장 설명대로 공천은 여러 이해관계와 욕망이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이런 상황을 얘기한 거죠. 하지만 한 위원장은 공천 확정 때까지 판사처럼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우려도 감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약간의 진통이 있더라도 운동권 심판론이라는 자신의 시대정신 관철을 위해선 비슷한 발언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충돌이나 이견 다 한 위원장이 감수하겠다고 했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할지 또 한번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자, 서주민 반장이 준비한 주제는 뭡니까? 제가 준비한 건 임종석 때리는 친명 왜입니다.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서울 중구 성동구 갑 지역에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잖아요. 근데 추미애 전 장관과 신경전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두 사람은 또 나오는데요. 한양대 선후배 관계입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인사추천 문제로 두 사람이 갈등을 겪고 있다는 불화설 보도까지 나왔었는데 임 전 실장이 장미꽃까지 들고서 당 대표실을 찾아 화해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사기는 제가 샀는데 마음은 대통령님 마음을 담은 겁니다. 알았어요. 근데 대통령님이 인색하시느니 한 송이밖에 안 주셔요. 본의 아니게 우리 아우를 따시킨 걸로 된 속좁은 누님이 돼버려가지고 16대부터 이제 우리 추 대표님과 같이 정치를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누이고 저 때의 누님과 아우가 이제는 정적이 된 셈인데 우선 누님은 왜 그렇게 아우를 못마땅해 하는 겁니까? 예, 이재명 대표 지지자 모임인 이 재명인의 카페, 재명인의 마을에서 올라온 글을 몇 개 골라왔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들, 이 윤석열 대통령 만든 인간들, 그리고 이 대선 패배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데 쉽게 말해서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인데 이 현 정부 탄생에 빌미를 제공했던 문재인 정부의 주역들은 나오지 말라 이겁니다. 임 전 실장이 원래 종로에 나오려다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한테 양보하고 그리고 중구 성동구 갑으로 옮겼는데 또 거기도 안 된다고 하니까 문재인 정부 실세였던 왕년의 비서실장 처지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게다가 민주당이 지금 중구 성동 갑 여기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한 게 아닙니까? 그렇다면
임 전 실장이 공천을 받는다 이런 보장도 없는 거네요. 예, 친명계 한 핵심 의원과 통화를 해봤는데요. 임 전 실장을 공천을 할 경우에 이 친문 586의 상징인데다가 또 임수경 방북 사건을 주도한 전대협 의장 출신인 만큼 이 종북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임 전 실장이 국회에 입성에 성공할 경우 이 친문계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을 우려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뭐 운동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한동훈 위원장 말고 친명계에서도 뭐 하니까 정말 극과 극은 통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임 전 실장이 실제로 공천이 만약에 배제가 되면 친문계의 반발이 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친문계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실제로도 상당히 부글부글합니다. 특히 친문 의원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에도 침묵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다만 지금은 공천과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적극적인 엄호나 집단 움직임은 눈에 띄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다 이건 거죠. 자, 근데 임 전 실장이 또 문제가 있잖아요. 울산 선거 개입 관련 사건에 지금 다시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금 지시가 내려왔잖아요. 그렇다면 임 전 시장 입장에서는 선거가 또 절박할 텐데 입지가 만만치가 않네요. 자, 두 반장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헬로윈 특별법의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9번째 거부권 행사인데 이와는 별개로 피해자 지원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과 유가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헬로윈 참사 특별법이 규정한 특별조사위의 역할에 헌법과 법률상 문제가 있다며 제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29명이 구속 또는 기소돼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특조위가 동행명령이나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헌법상 과도한 수사 권한을 가진 데다 위원 11명 중 과반이 사실상 친야 성향으로 꾸려져 공정성과 중립성도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피해지원위원회를 꾸려 의료비와 간병비 등을 확대하고 영구적인 희생자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의결 직후 유가족들은 정부 청사 정문을 두드리며 항의했습니다. 우리들 죽여라 이놈들아!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시청 앞 분향소로 이동한 유족들을 찾아 위로하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기어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유감을 넘어서 분노합니다. 단 한 차례도 성의 있게 여당에서 특별법을 진정성 있게 들여다보지 않았었고 민주당은 정부의 별도 지원 방안에 대해선 피 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를 어제 처음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서 씨의 타이 이스타젯 채용의 연관성을 들여다보는 검찰 행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2018년 살던 태국 방콕의 고급 주택입니다. 수영장과 운동시설 등이 딸려 있고 월세는 350만 원 정도입니다. 검찰은 항공사 경력이 없는 서 씨가 2018년 타이 이스타젯 항공 전무이사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타이 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한 대가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과 서 씨의 양산 자택을 압수수색한 전주지검이 어제 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를 상대로 타이 이스타젯 취업 경위와 태국 정착 과정에 이전 의원의 도움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서 씨 재소환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전 의원이 중진공 직원과 항공사 직원을 동원해 서 씨 가족의 태국 정착을 도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서치해가지고 저희 본사로 보내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됐는지는 저는 알 필요 없고.
검찰은 이 전 의원 임명 과정에 관여한 문재인 청와대 인사들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수감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추가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근 김 전 부원장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하라고 시킨 혐의로 두 사람이 구속됐는데 김 전 부원장이 지난 여름 이들과 접촉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당시 김 전 부원장은 보석 상태로 사건 관계자와 접촉하지 말라는 게 조건이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모 씨와 서모 씨는 김용 전 부원장 불법 대선 자금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습니다. 이모 전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라고 지시한 혐의입니다. 위증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검찰은 위증교사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6월과 7월 두 사람이 당시 보석으로 풀려나 있던 김 전 부원장과 접촉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검찰의 조사 일정 등을 SNS로 보고하고 압수수색을 받는 도중 김 전 부원장과 통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재판 실무를 담당한 두 사람과 연락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압수수색 날도 통상적인 통화를 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면서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박 씨와 서 씨를 재판에 넘기고 김 전 부원장도 알리바이 조작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추운 날씨에 속옷만 입은 채 고층 아파트 대피 공간에 갇힌 70대 남성이 20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실수로 문이 잠겨버린 건데 살기 위해서 SOS 신호를 보낸 방법이 기발합니다.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서로 묶여있는 옷가지가 늘어져 있습니다. 끝에는 검은색 종이가 매달려 있는데 자세히 보니 SOS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르신의 다급한 구조 신호를 발견한 건 맞은편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이었습니다. 창문이 조금 열리더니 그 SOS 적혀 있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조금 진짜 이건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서. 최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불이 나면 대피하는 공간에 갇혀 있던 7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방화문이 고장나 속옷 차림으로 갇힌 지 20시간 만입니다. 그 당시 추워가지고 추워서 정말 혼났다. 다행히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서 이제 옷만 챙겨 입으시고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어르신의 기지와 이웃의 따뜻한 관심으로 벗어난 위기였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이 주운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던 남성이 베테랑 형사의 눈썰미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어떤 모습이 수상쩍었던 걸까요? 김다로 기자입니다. 모자에 마스크를 쓴 남성이 편의점에서 담배 2보루를 삽니다. 잠시 뒤 이 남성은 1보루를 더 사갑니다. 그런데 음료수를 사러 왔던 다른 남성이 이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마스크를 쓴 남성이 3번째 담배를 사러 오자 옆에 있던 남성이 갑자기 카드를 낚아채고 몸싸움을 벌입니다. 달아나려는 남성과 이를 막으려는 남성의 몸싸움은 편의점 밖까지 8분이나 이어졌습니다. 경찰들이 출동한 뒤에 몸싸움은 끝났는데 주운 신용카드로 담배를 사는 남성을 옆에서 수상하게 지켜보던 23년차 베테랑 형사가 잡았던 겁니다. 2번 사고 마지막 담배를 할 때 이건 틀림없이 범죄로 취득한 신용카드를 쓰고 있다라는 그런 촉이 생각이 들어서 불신 검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붙잡힌 40대 남성은 범행 40분 전쯤 대전역 대합실에서 신용카드를 주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북극 한파가 몰아친 게 언제냐 싶게 날이 풀렸습니다. 불과 3, 4일 사이 꽁꽁 얼었던 얼음도 녹으면서 이 빙판길을 걷던 2명이 물에 빠졌는데 천만다행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119 대원들이 하천에 빠진 사람들을 구명장비로 구조합니다. 하천 밖에서는 밧줄을 당기고 안에서는 열심히 얼음을 깹니다. 얼음 위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파악이 됐고요. 저체온증 증상 보여서 병원에 이송 처리된 상황입니다. 구조된 60대 남녀는 낚시를 하기 위해 하천 얼음 위를 걸어가다 얼음이 깨지며 물에 빠졌습니다.
최근 한파로 두껍게 얼었던 얼음이 날이 풀리자 얇아지며 사고가 난 겁니다. 빠졌다고 얘기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저도 여기까지 끌고 들어갔다가 녹길래 여기로 끄집어낸 거예요. 하천 가장자리 얼음 위에 돌을 던지자 쉽게 깨질 만큼 얼음이 얇아져 있습니다. 하천은 여전히 얼음판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얼음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각종 겨울 축제가 유명한 강원도에서도 다음 주면 얼음 낚시를 즐기기에 위험합니다. 전번에는 한 30cm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한 이제 20cm? 이번 주 지나면 여기 못해요. 전문가들은 얼음 낚시를 할 때 모닥불이나 난로 사용을 피하고 얼음 위로 물이 차오르면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요즘 가스레인지 대신 인덕션 쓰는 가정 많죠. 불길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스위치를 끄지 않는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인덕션을 끄지 않아서 집이 새까맣게 불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곽승환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빌라 4층을 집어삼킵니다. 불탄 창문은 힘없이 떨어지고 집안은 부엌부터 거실, 화장실까지 모두 불탔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 금천구의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집에 인덕션에서 시작된 불길은 위층까지 번졌고 주민 6명이 대피했습니다. 펑 커지는 소리가 나니까 그 소리 듣고 이제 우리는 나왔죠. 잠옷바람으로 나왔어요. 5층에 살던 20대 여성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4층에서 불이 났는데 삼겹살을 구워 먹고 인덕션을 끄지 않아서 발화한 걸로 추정됩니다. 삼겹살을 먹고 아니 잔 거고 근데 인덕션에 불이 켜 있었던 거죠. 불꽃이 직접 보이지 않는 인덕션은 화재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껐는지 안 껐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하시는 경우에 과열이 되거나 혹은 또 그 위에 음식들이 타면서 불이 붙을 수가 있잖아요. 빌라도 아파트처럼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불법 조업 검문 과정에서 중국 어선 2척이 납포됐습니다. 중국 선원들이 배에 오르려는 우리 해경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중국 어선을 향해 빠르게 다가가는 해경 경비 함정. 하지만 중국 어선은 계속해 달아납니다. 사이렌과 불빛을 비추며 가까이 접근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등선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선원들의 공격을 방패로 막아가며 등선한 해경은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납포된 두 어선은 125톤급 쌍타망 어선으로 위에는 중국 국적기를 달고 있습니다. 두 중국 어선은 전남 신안군 홍도 서방 94km 지점에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겹치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어업 협정에 따라 중국 어선들도 조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경은 검문에 저항한 두 어선이 불법 조업을 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흉기를 동원해서 저항하며 등선을 방해하고 저희 해경의 불법 조업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검문 검색 과정에서 정선 명령에 불응하였습니다. 둔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 어선 선장과 선원 등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인감증명제도가 도입 110년 만에 확 바뀝니다. 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됩니다만 굳이 필요할까 싶은 경우에도 인감증명을 떼야 하는 때가 적지 않죠. 게다가 주민센터까지 직접 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어서 불편이 많았는데 종이 대신에 디지털로 바뀝니다. 또 앞으로는 각종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공공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고승현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전의 한 행정복지센터. 한 남성이 민원 서류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창구에 제출합니다. 잠시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신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왔는데도 불구하고 인감증명하고 인감도장을 날려내라고 하는 그런 행정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초본과 달리 민원 서류 자동 발급기로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꼼짝없이 창구 대기 순번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하면 참 좋겠어요. 사실 시간을 많이 뺏겨요. 정부는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인감증명제도를 도입한 지 1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인감증명 요구 사무 총 2,600여 건 가운데 단순 본인 확인을 위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사무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고 재산권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 경력증명서와 면허 신청 등 일반용 발급은 오는 9월부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발급합니다. 정부는 또 난임 시술비 지원이나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각종 구비 서류는 당장 4월부터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테슬라 CEO 머스크가 소유한 뇌신경과학 스타트업이 사지마비 환자의 뇌에 컴퓨터 칩을 이식했습니다. 머스크는 앞으로 시각장애인도 세상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는데 기대 속에 우려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논란은 없는지 류주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Imagine the joy of connecting with your loved ones, browsing the web, or even playing games using only your thoughts. 생각으로 기기를 제어하는 영화 같은 현실이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뇌과학 스타트업 뉴럴링크가 처음으로 사람의 뇌에 칩을 이식했습니다. 머스크는 환자가 양호한 신경 자극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usk said Sunday that the patient is recovering well. 첫 제품 이름은 텔레파시. 동전만한 칩을 뇌에 심으면 여기에 달린 미세 전극이 생각을 컴퓨터로 전달하는 원리입니다. 초기 사용자는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Yeah, even if they've never seen before, we're confident that they could see. 뉴럴링크는 지난해 5월 미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은 뒤 사지마비 환자를 모집해왔습니다. 블랙록, 뉴로테크와 싱크론 등 경쟁업체보단 후발주자였는데 이번에 거물 머스크가 본격 합류하면서 뇌 임플란트 경쟁이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다만 뉴럴링크의 실험 대상인 원숭이들에서 마비 같은 부작용이 보고된 데다 1,5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실험 중 죽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안전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설날을 앞두고 장보기 겁난다는 분들 많습니다. 4인 기준으로 차례상 차리는데 얼마가 드는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가격을 비교해봤습니다. 전통시장은 28만 1,500원, 대형마트는 10만 원 정도가 더 드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난해보다 올라서 역대 최고치입니다. 특히 사과와 배 등 과일값이 크게 올랐고 채소류도 잇따른 한파에 좀처럼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알뜰하게 장을 볼 수는 없을까요? 장윤정, 주재용 두 기자가 마트와 전통시장에서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차례상에 직접 올리는 밤과 약과 사과와 배를 구입하고 3개. 18,900원? 비싸다. 조기와 국거리 고기, 떡국 재료도 담았습니다. 배는 개당 4,400원, 대파는 한 단에 2,300원으로 정부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의 할인 지원 폭을 20%에서 30%로 늘려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췄습니다. 재래시장에도 단점은 이런 행사가 없잖아요. 대파가 재래시장보다 싸고요. 고기도 지금 행사하니까 좀 싸고 마트가 더 싼 것 같아요, 오늘은. 마트마다 진행하는 할인 행사는 할인 폭이 특히 커 노려볼 만합니다. 국거리용 한우 같은 경우에는 100g당 3,000원대, 또한 냉동전과 같은 이런 PB 냉동 간편식의 경우 균일가 프로모션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총 구매 비용은 12만 4천 원인데요. 더 알뜰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은 백화점이나 마트보다 더 저렴하게 명절 상차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9가지 품목을 똑같이 담았습니다. 약과랑 낱개로 팔기도 하고 적은 양도 담아줍니다. 물건마다 다른데 약간 채소 같은 거는 마트보다 시장에서 사고 생선 같은 것도. 근데 이제 고기 같은 거는 마트에서 사는 것 같아요. 모두 합쳐 11만 3,900원. 마트보다 10,000원 정도 저렴한데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면 최대 10% 더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습니다. 카드보다도 이게 좀 할인이 많이 되니까 이거를 많이 사용해요. 10명 중 한 7, 8명은 거의 다 상품권 쓰는 것 같아요. 직접 장을 봐보니 계란과 소고기, 약과 밤은 시장이 더 저렴했고 배와 대파는 마트가 더 쌌습니다. 전통시장은 소득공제도 50% 적용돼 실제 할인율은 더 큽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이른바 배드파더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양육자들은 돈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애태웠는데 이런 경우 정부가 양육비를 미리 지급하고 배드파더스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이혼 후에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18년째 키우고 있는 김미숙 씨. 전 남편은 연락을 끊었고 지금까지 안 준 양육비가 6,500만 원에 이릅니다. 김 씨는 낮엔 병원일, 밤엔 치킨집 등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양육비라는 걸 잘 모르는데 그래도 아빠가 조금 나한테 신경을 써줬으면은 엄마가 큰 고생도 안 하고 자기도 조금 빨리 치료를 해가지고. 양육비를 받아내려고 경찰서와 법원을 숱하게 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행명령 했고 그다음에 급여 압류했고 채권 압류하고 그러다 보니 정규직은 할 수 없었고 법원에 나오라고 하면 제가 변호사를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됐었고. 이에 여성가족부가 일단 양육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미지급 부모에게 이를 받아내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결국 미지급 부모의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27개나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양육비 법안들이 국회에 이미 계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토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양육비 법안들을 통과시켜야죠. 근데 김 씨처럼 양육비를 못 받아 애태우는 부모는 154만여 한부모 가정 중 80%로 추산됩니다. 새로 태어날 아이도 중요하죠. 근데 살아있는 아이들을 먼저 챙기는 게 우선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TV조선 송미선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A군이 범행 직후 왜 그랬냐고 묻자 정치를 이상하게 한다고 답했다는 배 의원 측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배 의원 측은 A군 부모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평소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고 말한 걸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현진 의원 피습 직후 비명을 듣고 달려나와 피의자 A군을 붙잡은 건 비서관 B씨였습니다. 당시 B씨는 A군에게 왜 그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너 왜 그랬어? 이랬을 때 정치 이상하게 하잖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걸 제가 들었고요, 정확하게. A군이 자신의 나이도 밝혔다고 합니다. 자기 15살이고 축법이라고. 경찰관 왔을 때도 계속 얘기했어요. B씨는 사건 직후 강남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B씨는 당시 A군 부모가 경찰에게 아이가 정치에 관심이 많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보고 모방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진술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고 A군 부모는 TV조선의 확인 요청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군은 범행 당일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으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범행 다음 날 응급 입원했던 A군은 오늘 부모 동의하에 보호 입원으로 전환됐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격한 중학생 피의자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응급 입원이 됐었습니다. 이제는 보호 입원 상태로 바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관련해서 어떤 논란이 있는지 따져보겠습니다. 홍영 기자, 피해자가 구속이 아니라 보호 입원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25일 체포된 뒤 정신질환에 의심돼서 응급 입원 조치됐었는데요. 오늘로 응급 입원 기한인 72시간이 지나서 피의자의 부모가 병원 측과 상의해 보호 입원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호자 입회 하에 수사를 받습니다. 응급 입원, 보호 입원, 뭐가 다른 겁니까? 네, 현행법상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급박한 상황일 때는 경찰과 의사 동의에 따라 사흘간 응급 입원을 시킬 수 있고, 이 보호 입원은 경찰 없이
보호자와 의사가 결정합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시장이나 군수가 이 행정 입원을 결정할 수 있지만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입원 방법이 다를 뿐 치료받는 건 모두 같습니다. 중증 정신질환 환자라도 이렇게 강제로 입원시키는 게 그럼 쉽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2017년 법이 개정되면서 까다로워졌습니다. 그전에는 보호자와 전문의 1명씩 동의하면 됐지만 지금은 배우자나 직계가족 2명 이상이 신청하고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가 같은 소견을 내놔야 합니다. 또 치료 필요성과 자해나 타해 위험성 둘 다 충족해야 입원이 가능합니다.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지만 조기 치료가 더 어려워졌다는 게 의료계의 지적입니다. 지금은 법이 빨리 강제 입원이라도 해서 치료를 해야 될 사람은 적절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입원 기준을 적절하게 다시 고쳐야 된다. 그러다 보니 사고가 터진 다음에야 이제 대응한다 이런 지적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 해 10,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최근 10년 사이에 2배 가까이로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 시대에 지역사회에 방치돼 있는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 개인에게 치료를 맡겨둬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워낙 인권 침해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다른 사람의 안전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전문가들은 강제 입원 요건을 현실에 맞게 고치는 동시에 응급 입원과 행정 입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배 의원처럼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가해자를 응급 입원시키는 건 너무 늦다는 겁니다. 입원과 퇴원을 여전히 가족의 손에 맡겨놓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경찰 입장에서는 정말 누가 다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어떤 민원의 대상이나 징계를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 법적 부담을 낮춰줘야 됩니다. 네, 인권도 중요하고 동시에 이웃과 국민의 안전 중요합니다. 이 두 마리 토끼는 반드시 잡아야 할 텐데 그런 방안이 좀 나와야겠군요. 홍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말을 13개의 언어로 바꿔주는 AI 기능이 장착되어 있는 스마트폰이 화제입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사투리도 번역된다는 사용 후기가 올라오는데요. 과연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장혁수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AI 통역 기능을 장착한 스마트폰.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자 즉각 영어로 변환됩니다. 여기 광화문인데 사람 징하게 많다잉. 밥 많이 먹었나? 최근 등장한 AI폰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통번역 서비스입니다. 영어와 프랑스어, 일본어 등 13개 언어를 지원하는데 경상도와 전라도 등 우리 지역 사투리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긴 문장은 어떨까? 기대와 달리 완벽하게 번역되진 않습니다. 한 통신사가 내놓은 실시간 AI 통화 번역 서비스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언어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가 동시 통역 서비스를 출시를 하게 됐고요. 스마트폰 업계가 AI폰에 주목하는 이유는 스마트폰 교체 주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서 새로운 AI 기능으로 고객들의 교체 시점을 앞당겨 보겠다는 겁니다. People got their phones got older. All of this, quite, all the capabilities will certainly provide marketing material for them moving forward. 삼성과 구글이 AI폰 경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가운데 애플도 올 하반기 대규모 AI 기능 업데이트를 지원할 것으로 알려져 AI폰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남미 아르헨티나의 국립공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원은 수령이 수천 년 된 나무들이 무성해서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 지정됐는데요. 이 화재로 산림과 멸종위기 동물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산 곳곳에서 흰 연기가 광범위하게 피어오릅니다. 산불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는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칠레 국경과 가까운 아르헨티나 서쪽 추부투주 로스 알레르세스 국립공원에서 지난 27일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더니 파타고니아 북부에서 사흘 동안만 약 10제곱킬로미터, 지금까지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이 국립공원은 수령이 2600년 넘는 알레르세 나무가 우거지고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서식지로 유명해 2017년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곳입니다. Plato de sopa de humo que no se levanta, esto impide la visibilidad, no se levante un poquito o por viento o porque la temperatura haga que el aire empiece a circular, no podemos volar. 소방 헬기와 소방대원 수백 명이 동원됐지만 화재 지역에 바람이 많이 불고 기온도 높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Donde la provincia se va a constituir como querellante, ven que hay una similitud con otros focos de incendio del 2023, enero y febrero, que fueron intencionales. 당국은 이번 불이 방화로 보인다며 책임자를 색출해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몰락한 귀족이 아침을 듭니다. 시민들이 먹는 흑빵 한 조각이죠. 누군가 찾아오자 책으로 흑빵을 가립니다. 의자에는 굴이라고 쓰인 팸플릿이 보입니다. 그는 상큼했던 굴향을 추억하며 옛 부귀 영화를 다시 꿈꿉니다. 해악과 풍자가 넘치는 러시아 풍속화입니다. 가난한 관리가 하숙집 주인에게 새 훈장을 뽐냅니다. 방에는 깨진 그릇과 빈 병만 뒹굽니다. 하지만 공훈을 인정받아 하루아침에 팔자를 고친 듯 큰소리칩니다. 권력이 바뀌면 저마다 공로를 내세우며 다툽니다. 권력투쟁으로 번지곤 하죠. 그런데 서로 당신이 1등 공신 아니냐 이렇게 싸우는 희한한 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주자로 완전히 부상한 사건이 있죠. 추미애 장관 시절에 징계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에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추미애 전 장관이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추 전 장관입니다. 석고대죄해야 할 문재인 정부에 임종석, 노영민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고 공격했죠. 윤한 커플의 난동질을 막지 못한 결과에 책임감과 정치적 양심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게는 두 사람을 추천하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죠. 친명계가 윤 정권 탄생에 기여한 두 실장의 출마라고 비난한 게 지난 12일입니다. 친문계 지역구에 친명계가 잇따라 도전하면서 신구 권력의 힘겨루기가 시작됐습니다. 비명계가 탈당한 뒤 친문계로 표적이 옮겨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그 전선에 추 전 장관이 두 발을 다 올려놓은 거죠. 지난해 그는 문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한 것과 관련해서 촛불 국민에 대한 역모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를 간디에 비유한 것과 극과 극입니다. 이 대표의 무저항 정신에 눈물이 난다고 했던 분이죠. 그런 그가 임 전 실장을 향해 물었습니다. 정치에서 염치를 빼면 뭐가 남느냐고. 제가 이게 못난 집안 싸움으로 비칠 것 같아서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윤석열 정부 탄생 1등 공신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월 30일 앵커 칼럼 오늘 1등 공신 다투기였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면서 내일도 탁한 대기 상황이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와 일부 남부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전남과 제주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5에서 10mm 정도, 제주는 최대 30mm 정도가 되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충청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어는 비가 내리며 도로 살얼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부는 오후까지, 제주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날은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아침에 서울과 대전이 0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부산 13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서해 중부 먼바다에서 최고 3m가 예상됩니다. 모레 남부지방으로는 또 한 차례 비가 오겠고요.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많은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30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